좌장이신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지정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종합 토론까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용철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한국 환경 한림원의 23차 우리 심포지움에 사실 오늘 발제자까지 이제 들었고 앞으로 이제 토론 지정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까지 해서 1시간 한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의하고 또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좀 토론 위주로 해서 지정 토론으로 한 4분 5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패널뿐만 아니라 우리 청중들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회장님하고 여러 또 이제 전임 회장님들이 꼭 그 종합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충분한 우리 여러 석학분들이 오셨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고 오늘은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오셨고 또 관련된 여러 산업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그런 차원에서 무려 1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토론이 잘 될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굉장히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의문과 또 정부에 제안할 또 내용들 또 산업계가 또 대응해야 될 또 방향들 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세 분 아까 우리 토론 지정 토론자로 모셨는데 이제 오른쪽에 우리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좌측에 환경부의 오늘 자원순환 정책과장 김호은 과장님 자료집에는 오늘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국회에 또 여러 또 일정들이 급하게 있다 보니까 오늘 참석을 못해서 실제 또 국제협력 과장님으로 그 INC4에도 다녀오셔서 오늘 또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이서현 과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우리 홍수열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세 분의 토론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자료집에 사실 좀 발제 자료들이 이제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 그 끝에 보시면은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안의 아주 파이널 최근 드래프트는 아니고요. 요거에 조금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지금은 협상 진행 중이고 좀 외교 문서다 보니까 지금 아주 최근 것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기본 골격은 요 안에 중요한 협상의 내용들이 좀 초안들이 돼 있으니까 요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올해 아마 성안을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자료집을 조금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분의 지정 토론을 한 30분 정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우리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산업계 우리 아까 우리 플라스틱 제조의 생산국의 주요 이제 4위에 해당되는 많은 양을 우리가 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국가로서 산업계에 또 미칠 여러 영향들도 있고 준비도 필요할 텐데 우리 김평중 본부장님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 토론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석유화학협회 김평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장용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플라스틱 협약이 이제 오는 11월 부산에서 이제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원래 당초 목표는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협약 성안을 하기로 지금 이제 약속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협약이 성안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협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협약으로 인한 내용은 우리 전 국민을 포함해서 전 산업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이 사실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 저희가 또 좀 이제 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진행될 때까지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산업계 의견을 이제 수렴하시느라고 사실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의견 수렴을 이제 주로 하신 곳들이 직접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그 우리 시민 사회 단체 쪽하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정작 이 플라스틱 협약이 어떻게 이제 성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강력한 규제 법안 협약이 이제 성안이 되면 사실은 그 협약으로 인한 영향은 사실 우리 온 국민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전히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협약이 진행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플라스틱을 사실 수요하는 플라스틱 전체 수요의 60% 이상은 우리 각종 산업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를 포함해서 내구재로 사용이 돼서 어떤 이제 기능 향상과 이런 쪽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협약 성안에 따라서 그 산업들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분, 경쟁력 부분, 또 거기에 덧붙여 우리 소비자까지 친다면 불편한 부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이제 아직 모르시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5차 협상에 대비한 사실 전략은 이 협약을 충분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이 협약들이 과연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이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 남은 기간 동안 그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윤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한국 석유화학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정유부터 시작해서 우리 플라스틱 폴리머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약에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출발 선상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몸담 또 입장이 있어서 사실 앞부분에는 이제 좀 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후단에는 저도 이제 플라스틱 관련 저는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정도 되고 사실 굉장히 좀 저도 이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그래서 고민하는 분야에서 과연 이 협약이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성안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이 협약을 저희가 우리 5차 회의에서 좀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좀 협약을 성안 끌어낼 수 있을 것일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부분은 이제 이소라 박사님 발표하고 대부분 중복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규율 대상으로 결국 협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 중식이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방하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생애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플라스틱 원료 생산부터 제품 디자인, 폐기물 수거, 재활용, 폐기물 관리까지 그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치열하게 생산국과 소비국 간에 지금 이제 의견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그 좀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나라가 대략 한 UN 175개국 중에서 140여 개국이 지지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생산국을 포함한 30여 개국 정도가 지금 이제 나눠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든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앞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은 이제 2040년으로 좀 지정해 기후 협약보다 더 이거는 이제 지구에 더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빠른 2040년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오염 종식을 위한 해결책이 재활용을 통해서 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출발점인 폴리머 생산 감축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그 재활용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인 플라스틱 폴리머부터 2025년 대비해서 이제 약 40% 감축을 하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 풀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도 되겠습니다. 일부 또 우려 폴리머라고 하는 PVC라든가 폴리스타이렌, 뭐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폴리머들 그다음에 또 이제 과불화합물과 같은 이제 우려 화학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 부분이 이거를 글로벌 공통의 규약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각 국가별로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상에 맞춰서 자발적인 목표를 할 것이냐. 그다음 네 번째는 주로 이제 개도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특히 개도국들은 이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약을 성하는 방식이 이제 다수결로 할 것이냐, 만장일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140여 개국은 당연히 다수결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생산국들은 이제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쟁점은 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부터 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까지 사실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 장점이 그대로 왔고, 5차 회의 이제 물론 중간에 회기간 작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아마도 5차 회의도 이 쟁점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협약은 이제 저희가 기후 협약이 파리 협약이 대략 그 3년 정도 협상 기간을 갖고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 기후 협약은 우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를 몇 도씩 낮출 것이냐, 사실 여기에는 큰 글로벌 공통의 목표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3년간의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협상 범위가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뒤에 협약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도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은 괄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이게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러니까 소비국하고 생산국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유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특히 생산국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할 수 없는 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협상이 앞으로 장기화 또는 파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지리한 논의가 4차 회의까지 진행되다 보니 최근에는 5차 회의에서 어떻게든 좀 성안이 되어 있다, 그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고, 중재안을 이렇게 제시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부,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뭐 극적인 또 합의 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약 영의 파급 경로입니다. 저희 플라스틱의 이제 출발 원료는 당연히 원유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사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나프타라는 제품이 저희 이제 석유화학산업에 원료 들어와서 석유화학산업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합성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 석유화학 수요 중에서는 약 60% 정도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수요하는 곳은 제일 오른쪽에 빨간 그 표안에서 보시듯이 전자전기, 자동차, 건설, 섬유 등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약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폴리머 감축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규제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로 오고 다시 또 정유로 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이들 산업에서 이제 생산 감소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국민들이 이제 저희가 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이 용도별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패키징 4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 저희가 다회용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주로 패키징 쪽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빌딩 건축, 뭐 그다음에 자동차, 전자전기, 가정용품, 뭐 농업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략 56% 정도는 내구재, 산업용으로 공급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플라스틱 그 산업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수요 구조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각종 산업의 내구재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 포장재 쪽, 일회용 플라스틱 포함한 포장재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소라 박사님도 우리 중소제조업이 많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약 26,000개 업체 한 24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플라스틱 협약이 어떻게 뭐 성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플라스틱 협약 자체가 아까 출발선상이 결국은 기후 협약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정유 석유화 업계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원료 전환, 화석 원료 포실 퓨얼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 등을 통해서 일단 석유계 원료를 줄이려는 노력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연료를 전환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이제 스콥 3라고 하는 우리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가 된 이후에 소비되고 그다음에 수거돼서 재활용되는 단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부분을 또 온실가스 감축 시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어쨌든 이 협약과 탄소 중립에 대응해서 이제 저탄소 친환경 산업 구조로 지금 이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보신 대로 제일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서 저희가 기계적 재활용, 물리적 재활용 부분도 굉장히 관심은 많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고요. 열분해 가스와 해중합 기계적 용매 추출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 기업들이 이제 많은 투자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저희 최근에 이 화학 산업이 특히 이제 중국발 과잉 생산, 과잉 공급에 시달리면서 최근에 좀 경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 원료 수급 문제로 좀 사업이 지연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국은 폐플라스틱이 만약에 하나 환경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영향이 적은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생분해 플라스틱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좀 사실은 좀 투자가 조금 지연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좀 빠르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그 플라스틱 협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협약 체결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다자간 이제 환경 협약이고 전 국민하고 이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출발점이 플라스틱 오염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결국 기후 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 이게 플라스틱이 오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악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부가 돼서 그 플라스틱 제품 아예 플라스틱 자체를 제로화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이제 협약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유국 특히 생산국하고 소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큰 상태이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 앞서 진행된 것이 이제 기후 협약이고 지금 그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저희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슈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만간 이제 석유 수요가 피크가 가까운 시간 내에 다가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 대응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원유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없으니 이 원유 자체를 화학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유국 생산국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전체가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앞으로 이제 바꿔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얘기는 사실 산업 경제로서는 자기 국가가 어떻게 보면 돈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나라는 아마 받아들이기는 전 일단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뭐 그 자료 그다음에 써 있는 대로 또 산유국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 원료는 저희가 저희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전체 원유 생산량의 4%만 지금 플라스틱으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에 뭐 연간 4.6억 톤 정도의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유의 4%만 플라스틱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석유의 100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유국들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우리 이소라 박사님 이제 그 자료에서 이 협약의 출발점 이제 글로벌 OECD 아웃룩에서 이제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향후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9년 4.6억 톤에서 2060년에는 12.3억 톤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이고 환경 유출되는 폐기물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자료에 돼 있는데 첫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플라스틱이 그럼 왜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될까? 그 이유는 이제 첫째로는 앞으로 플라스틱
첫째는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이 아까 60%가 내구재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인한 순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 늘어난다면 왜 그거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규제가 결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늘어난 플라스틱은 그럼 뭔가 다른 대안제나 아니면 대체제가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이제 대안제나 대체제가 있을지 하는 부분도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협약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여기에 이제 이 협약이 숨겨진 의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오염 문제, 이제 저희 출발은 이제 오염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염을 떠나서 기후까지 아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지구 전체 환경 관점에서 과연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다른 대안제나 대체제를 쓰는 것이 진짜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거를 한번 좀 저희는 이제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 환경에 유출되는 플라스틱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세 배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저희 답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사실은 이 협약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리하면 플라스틱의 60%는 내구재로 공급이 돼서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경량 소재라든가 그다음 건축물의 단열재랍니다. 이런 것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 범위도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포장재 쪽에 이제 포커싱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유출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지 사실 이런 쪽에 이제 대책 이걸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약도 좀 그런 쪽으로 사실은 간다라고 하면 의외로 좀 저는 그 합의점, 타결점은 좀 쉽게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산업계 관점에서 잘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또 그 산업계 바라보는 우리 국내 산업의 여러 여건과 또 여러 산유국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또 여러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또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수열 소장님께서 또 한 10분 정도 내로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자장님께서 시민사회 대표로 저를 소개시켜줬는데요. 제가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녹색연합이 참석하셨으니까 플로우 토론 시간에 녹색연합 의견을 시민사회 의견으로 보완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5차 INC를 끝으로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고 산유국들의 입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력과 명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차 INC를 끝으로 해서 한국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성급한 낙관론을 퍼뜨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평중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유국들의 입장은 어쨌든 국가재정의 핵심이 기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 국가들은 포스트 석유 이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석유가 국가재정 조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탄소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반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국제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확실한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석유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과학적인 기반보다는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개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국가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협약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생산량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협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협약의 시작에서는 감축 부분을 일단 뺍시다라고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국가 그룹들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유국들 대상으로 해서 강한 감축과 관련된 규제는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줄이자라고 하는 선언이라도 들어가야 일단은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산유국들을 설득하거나 두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INC가 연장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5차 INC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중재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의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 가운데에서 산유국과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그룹들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논리와 그리고 이 논리에 동조할 수 있는 중간 그룹의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될 텐데 한국은 과연 이런 국제적인 정치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5차 INC가 끝나고 나서 이 한국의 외교력의 승리로 볼 거냐 아닐 것인가라는 것은 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냥 좀 응원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규제의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강화시켜서 재생원료 사용을 늘립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죠.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반대하는 산유국의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명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솔루션은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플라스틱 협약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과 산업들이 재활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량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규제는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산업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플라스틱 산업에 필요한 재생원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과 설비 투자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준비는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플라스틱 관련된 산업들이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 안에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요. 정부도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화학적 재활용이 논쟁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감량을 우선시하는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그린워싱의 악마의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산업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화학적 재활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을 명분으로 플라스틱 감량을 회피하려고 하는 산유국들과 플라스틱 산업들에게 한 방 먹이려면 화학적 재활용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해야 될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의 명백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죠.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이 앞으로 크게 논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화학적 재활용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전 포인트로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과연 화학적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완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화학적 재활용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적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감량과 관련해서는 역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비롯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 제도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회용과 일회용 포장재 정도에 대해서는 강한 플라스틱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이 재원들이 다회용기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쪽에 투자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려면은 관련된 규제 정비가 필요하고,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모든 예산이 편입되는 이 구조도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강한 규제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EPR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EPR은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PR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PR 제도가 확대되되 EPR 제도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PR 제도와 플라스틱 세가 같이 병행되는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중 규제라고 해서 피하는 흐름인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규제가 겹쳐져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2중 규제는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2중 3중의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쪽으로 규제의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장재와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강제보증금 제도와 EPR 제도를 어떻게 믹싱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보증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강제보증금 제도 혹은 보증금 제도가 반드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은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이고요. 재생원료 사용은 늘어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쪽에 규제의 힘이 작동하면서 재활용을 더 많이, 그리고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요구 자체를 현재의 EPR이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은 현재의 EPR 체계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계속 한계에 부치고 있죠.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페트병 소주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 유리병이 페트병 소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EPR 제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경우에는 재사용 유리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100원을 붙임으로 인해서 재사용 유리병의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일회용 페트병에 비해서 더 낮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보증금이 일회용
페트병으로서의 전환을 촉진시켜 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EPR 제도의 이 체계 자체가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면서 재활용을 늘리는 이런 요구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강제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재사용 용기와 관련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의 전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절대 안 돼, EPR은 절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수단들의 믹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밥그릇을 침해하는 문제로 자꾸 가게 되면 논쟁이 산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경과했는데 오늘 또 민간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좀 약간은 이제 전망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플라스틱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재활용과 관련된 또 재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정 토론자로서 지금 환경부에서 또 이런 이제 국제 협약과 관련돼서 대응하고 있는 우리 실무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오늘 플라스틱 국제 협약 관련돼서 또 지정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이서연 과장입니다. 네. 일단은 그 뭐 INC 그 5에 대해서 성안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거 그 지금 기후변화 협약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후변화 협약도 사실 성안이 바로 이 준비하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도 과연 이게 플라스틱 트리티라고 쓰냐 플라스틱 컨벤션이라고 쓰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플라스틱 그 컨벤션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성안이 조금 이제 안 되고, 일단 이제 지금 사실 제로 드래프트 상태인데 5차에 일단 우리가 성안하는 거 뼈대만 가지고 성안하는 걸 목표로 일단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뭐 추후에 논의를, 사실 기후변화 협약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교토 프로토콜이 이제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뭐 그렇게 일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국가들도 사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차 정말 끝까지 가봐야 또 이게 지금 협약이 어떤 식으로 성안이 될 수 있을지 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하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다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OECD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는 최소 10억 톤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인구가 지금 한 40년, 25년 후쯤이니까 35년 후쯤이니까 한 100억 인구가 된다고 쳤을 때 10억 톤의 그냥 폐기물도 아니고 플라스틱 폐기물이면 인구 한 명당 이쪽 어깨 50kg, 이쪽 어깨 50kg 이렇게 100kg를 플라스틱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2060년 오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먼 얘기 같고. 근데 보시면 EU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전략을 이미 18년에 수립을 했고 21년부터는 플라스틱세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30년까지 플라스틱 관련된 재생원료 사용을 30%까지 의무화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포함해서 2050년까지 우리는 100% 순환 경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플라스틱 44%를 감축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고 이제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결국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플라스틱의 양이 전 지구적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이거에 플러스 이것은 이제 우리 산업계의 영향과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 추진 경과랑 이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4차를 이제 4월에 캐나다에서 했고요. 11월에 5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8월에는 회기간 회의가 이제 이어질 상황이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실무선에서 계속 회의들이 이제 작은 회의들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이소라 박사님 잘 말씀 주셨는데 그 생산국들 그리고 EU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굉장히 그런 전투적인 그런 우리 정량적으로 전 세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그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견이 어느 정도 아직은 사실 좁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약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더 이상 전 지구적으로 미룰 수 없는 의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제품의 재질이나 디자인을 먼저 개선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이후 관리 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더디지만 역시 진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사실 이렇게 발생하는 거가 또 이제 해양 폐기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이외에도 외교부 주도로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홍수열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전주기 관리를 이제 원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는 그 세부 문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지는 산학연 플러스 우리 시민단체가 같이 지금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업계와는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4월 지난달 5월에도 이제 협의체 운영을 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도 공유를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이제 대응 방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간은 조금 어떤 화학 산업이라든지 대규모 산업 그 이제 규모를 가진 분들을 위주로 간담회를 했다면 저희가 중소기업 이제 포장재 관련돼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자 이분들을 협의체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 방향은 그 말씀드린 대로 대립이 첨예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INC5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 일본이나 미국 같이 이런 중간 입장을 가진 국가들하고 연대해서 성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도 많은 이제 물밑 작업을 UN하고도 UNEP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개최국 연합에 포함이 돼서 그 4차에서도 이제 회의 시작 전에 개최국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5차에 끌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개최국들이 특히나 굉장히 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사 입장국들하고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나 저희 한중일 장관회의 때 이제 협약 성안을 위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 경제와 자원 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이 이제 21년에 출범했는데 EU에서 여기에도 가입해서 지금 같이 상황도 공유하고 저희 측 의견도 이제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런 동일한 입장을 만들어서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순환성 강화나 EPR 폐기물 관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이고, 제가 사실은 ODA나 그 국제감축사업 쪽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다양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 사회에서 우리 역량 강화라든지 기술 전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국제 협약의 성안에도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규제 수준을 판단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에 대해서 현재 국내 산업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포럼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제 의견을 들어서 지원 방안을 이제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 전문가 그룹 등을 형성해서 회기간 작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외교부랑 같이 지금 안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탈플라스틱 전환 관련된 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 인정 고시를 이제 새로 도입을 하면서 별도로 그런 어떤 순환 자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절차 없이 저희가 뭐 이제 폐철 이렇게 모은 거 펠렛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일부 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그런 간소화된 제도도 운영을 하고, 폐기물이나 재활용 관련된 신기술 사업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기술도 개발하시고 제품도 상용화하실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들을 포함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을 해서 2021년에 492만 톤 지금 플라스틱 배출이 됐는데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20% 감축 목표로 지금 여러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C5 관련돼서도 이제 외교부를 주관으로 협력적 좀 성공적으로 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사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을 드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드리고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협상에 대한 여러 추진 이제 대응 현황들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국제적인 여러 한중일 또 이런 정상회의라든가 또 여러 개최국 연합들과의 공동의 대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안하기 위한 여러 협력 체계들, 또 어제도 사실 그 하루 종일 그 전문가 포럼을 환경부하고 외교부하고 여러 전문가 그룹이 만나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순환경제 또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 아마 우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오늘 지정 토론에 대해서 산업계와 또 시민 전문가 또 우리 정부의 여러 그 대응 전략들을 배경들을 또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뭐 아까 그 김평중 본부장님이 그 지금 4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 10억, 12억이 어떤 근거가 뭐냐 아까 그 질문을 조금 하시긴 했는데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추세로 갔을 때
2060년 되면 한 12억 톤 된다라는 그런 이제 BAU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게 꼭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2억 정도 된다. 뭐 또 보고서에 따라서 10억, 11억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한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또 논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뭐 조금 한 10분, 15분 지정 토론이 좀 지연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궁금한 사항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여러 또 산업계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또 우리 오늘 발제한 또 발제 자료에 대한 내용들 궁금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시민단체 또 오신 분들 언론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지금부터는 그 종합 토론을 통해서 자유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런 토의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 주제가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우리의 대응의 전략이 뭐고 우리의 역할이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먼저 하시고 뭐 국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문제 또 뭐 일회용의 플라스틱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여하튼 조금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사항들 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이런 걸 먼저 조금 얘기하는 게 오늘 그 토의의 주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려주시면 아마 여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명자 이사장님이 먼저 항상 이렇게 심포지엄 하면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사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어서 좀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대응 전략과 역할 말씀하셨는데 저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해서 뭐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해봤자 결국 프레임은 일회용품 줄여라, 재활용 극대화해라. 그런데 이제 협약에서 결국 감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축을 하려면 대체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만약 플라스틱 1986년에 강철량을 추월해서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첨단 산업 소재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축을 한다. 그 EU가 일회용품을 법제화,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지 못하는 이유, 선진국이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대체 물질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과학적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대체물을 연구 개발해서 상용화까지에 이르게 하는 과학 얘기는 다 빠져 있거든요. 플라스틱의 전주기 과학적 전문가로 회기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대국이 됐고 또 폐기물도 많고 제조업 발달했고 과학기술 경쟁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협약에서 정부가 지금 이 모자란 부분,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주고요. 산업계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국이 INC5에서 좀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 없이 이거 해결할 수 없거든요. 또 대체물 개발했다고 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축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협약에
한계는 있죠. 선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참고로 우리 이사장님께 그 저기 협약에 보시면은 일단은 대안하고 대체에 대한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협약에 그 대안은 주로 이제 얼터너티브 플라스틱에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on plastic substitutes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내용인데 협약의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또 63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방점이 일단은 지금 생산되고 이제 그 급증하는 이런 플라스틱의 원천적인 원료의 감축, 프라이머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감축해야 된다.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이 지금 쟁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그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좀 또 굉장히 대안과 대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INC에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지 않는 게 말씀을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예. 한 교수님. 예, 저 환경통계정보연구소 현태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2월달에 그 환경통계정보연구소 환경정책학회 공동으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번 뵌 적이 있고요. 저 다른 자리에서 장윤철 교수와 홍준 소장을 뵌 적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것이 이제 올해의 그 INC를 우리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합의를 또 출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언론의 그 주최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한국 국가 목표가 있고 환경적 또는 경제적인 목표라든가 사정이 있으니까 이 협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협상 입장이 뭔가 하는 말씀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방어해보자. 4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나중에 점점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하는 쪽으로 바뀌어왔지만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런 입장의 정립이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건지 우리가 그저 유연하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환경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글로벌 비전 2040 그 모델이 있고 글로벌 비전 2060도 있는데 그게 이제 OECD에서 개발한 그 모델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글로벌 앰비션이죠. 글로벌 앰비션 2040과 굉장히 극한적인 시나리오죠. 예를 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비적정 배출 제로로 만든다는 건데 거기 여러 가지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 세가 있는데 플러스 세율이 보면은 2040을 달성하려면은 톤당 $2,000의 플러스 세율을 부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세율이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 부담금 같은 거 플러스 조금 올리겠다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조금 올리는 데 대해서도 업체 사람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톤당 $2,000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세율입니다. 근데 그런 모델이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주장하는 그룹도 일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해서 좀 웬만하면 부드럽게 가는 게 뭐 국가 목표일지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지만은 이번엔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제 하는 걸 목표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지는 뭐냐면은 그 글로벌 2040 비전 글로벌 앰비션 2040 모델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계량경제 모형이죠. 계량경제와 환경 플러스 환경 통합. 한 교수님 조금 다른 분들도 조금 의견을 드려야 돼서요. 잘 짧게 혹시 질문이든 코멘트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형의 한국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참여했어야 되고 그럼 그 모형 한국의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여기에 제시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환경부에서 그럼 이러한 모형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없었던 게 되게 아쉽고요.
없었다 한다면 그건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그린 모델은 약간의 한 3, 4개월 10년쯤 해야 되는 거지만 급하면 3, 4개월 용역을 줘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대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3개월 과제다. 이렇게. 예, 국가적인 목표를 조금 폴리머 생산에 대한 국가적인 우리나라의 목표와 감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모델링 필요하다 말씀을.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조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마 김평주 본부장 자료도 조금 나왔겠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0만 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500만 톤. 그 중에 절반은 수출하고요. 국내에서 쓰는 양은 한 700만에서 800만 톤 정도는 국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1,500만 톤인데 한 12년 정도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1,000만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링을 조금 해보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은 2040년 되면 1,500만 톤이 2,0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2,000만 톤 정도로 그냥 이제 BAU로 했을 때 그 정도로 트렌드는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혹시 또 뒤에 질문 있으시면은 또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궁 회장님. 예,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이 전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환경부가 이 토론을 하면서 중간 입장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쯤 되면은 지금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 소위 포지션 페이퍼 혹은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때쯤 됐는데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외교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산자부입니까? 난 지금 이게 그 누가 리딩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었다면 민관 산학위원회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을 텐데 아까 우리 김평중 그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 하는 의아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문. 예,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 교수님께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먼저 포지션 페이퍼가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를 해서 당연히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제 개별 조문별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조문마다 다 산업계 의견을 저희가 다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영재 장관님께서도 과연 이 대체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너무 감축을 얘기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체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협상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산업계 의견들을 지금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장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절차라든지 뭐 재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교부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내용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환경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산자부도 참석을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저희가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뒤쪽에 우리 포스코의 우리 포스코 경영연구의 안윤기입니다. 조금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EU의 전략과 연계해서 좀 이걸 봐서 이 협약을 대응하는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U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내세운 게 탄소 중립을 그린 딜을 내세우면서 탄소 중립 플러스 순환자원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규제가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제 CBAM이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순환자원의 그 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했고 사실 이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게 DPP인 것 같아요. 디지털 패스포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요. 지금 계속 전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KS 표준의 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DPP가 되면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소재들에 다 이력이 남아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ETS 온실가스의 물질량이 넘어가듯이 똑같은 양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협약이 이제 뭐 대체 물질도 좋고 감축도 좋은데 통상질서의 변화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해서 이 협약을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그 관점이라면은 지금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석유화학협회나 이 전문가분들이 이 각 물질의 단계별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뭐 발표 자료에 있는지 제가 좀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포스코 안상무님께서 우리 디지털 제품 여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쪽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그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지침에 지난 4월에 통과된 의회 통과된 거에는 DP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PP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배터리 쪽에는 이제 디지털 제품 여건에서 여러 탄소 배출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하고 섬유 아마 이제 플라스틱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우리 회장님. 예, 우선 저 이설아 박사님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토론하신 분들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이슈는 많이 설명이 언급이 됐지만 자원의 이슈와 폐기물의 이슈와 기타 기후환경과 같은 이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어떤 대체제를 마련하는가가 이제 키일 것 같고 폐기물은 재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재활용은 에코 디자인으로부터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EU에서 들어간 ESPR이라고 에코 디자인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이라고 레귤레이션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걸 해야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기후환경 이슈도 이게 있는데 기후환경 이슈는 플라스틱을 없애느냐 놔두느냐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어떻게 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이슈인데 예를 들어 똑같은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타이렌이라도 업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환경성을 가진 플라스틱이 나올 것인데 지금 시밤이 지금 6개 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플라스틱과 유효화합물에 대한 것으로 지금 확대를 한다 그러면 플라스틱에 시밤이 적용되면 똑같은 플라스틱을 할지라도 서로 다른 탄소 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 DPP는 사실은 배터리가 26년이지만 플라스틱은 좀 뒤에 이르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플라스틱 자체를 어떻게 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해나가는가 이런 퇴출이냐 그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최종 결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스테너블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정부나 또는 업계의 노력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혹시 김병준 본부장님이나 또는 이설호 박사님이나 또 우리 이서영 과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탄소 카본 풋프린트 관점에서요? 예, 예, 저기 좀 전에 우리 안윤기 상무님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석유협회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환경제 부분도 보지만 순환경제 각국의 순환경제 정책이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 통상 관점에서 어떤 그 규제 비용으로 다가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허탁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28년 되면 이제 유기화합물하고 플라스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시행되고 있는 철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벤치마킹하면서 화학 산업에도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잘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응하는 전략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그 시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생원료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원료 사용량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 대비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친환경 원료, 서스테이너블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재생원료 부분이 충분히 우리나라가 좀 대응력 이제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려하면서 우리 환경부에도 열심히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료업계에서도 지금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 폐기물은 많은데 저희가 정작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원료는 또 이 부족한 또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또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려 화학 물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화학협회이기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이제 지정이 될 것인지 지금 리스트들을 보고 있고 그 품목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1차 조사는 해놓은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좀 전에 우리 이성영 과장님 자료에도 지금 환경부 실태 조사를 하신다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환경부 쪽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 산업계 현황들 그런 것들 저희도 좀 조사해서 저희가 협조해드릴 의향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섭 교수님. 예. 저 환경부에 질문 좀 하겠는데요. 아까 김명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 협약을 하려고 하면은 대체제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국내에 확실하게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제가 녹색 기업을 이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심의 때문에 그런 기업에 가 보면은 이 대체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심의한 그 기관에서는 또한 그 재활용에 대해서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재활용 기술 이것이 이제 물질 재활용이나 화학 재활용을 보면은 실제로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열분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조금 답변이 어려우면 또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자원순환 통계 팀이 있어서 그쪽에 좀 답변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뒤쪽에 오승철 차장님이나 그쪽에 관련되신 분 좀 최근에 자원순환 통계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 옥승철입니다. 뜻하지 않게 질문을 받아서요. 제가 불러서 저는 원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계 관련해서 국내 그 정확한 통계들이 많이 부재해서 물론 이제 이소라 박사님과 장윤철 교수님이 선행 연구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 기준도 좀 많이 달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한 2, 3년간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 단계부터 그다음에 소비 유통 단계,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 단계까지 지금 통계를 거의 완성된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끌어오고 어느 요소를 반영하고 이런 기본 컨셉은 다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그 기본 컨셉은 나와 있는데 아직 오픈할 단계는 아니라서 그 아마 올해 하반기 가기 이전에 저희가 학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런 통계 부분들을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질문해주신 우리 교수님 저 회장님 궁금하신 부분도 아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 자동차나 전기전자나 소비 제품이나 포장재나 주기에 걸쳐 전 과정에 걸쳐서 여러 이제 재활용의 현황들 또 재질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환경공단에서 그런 통계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금 계속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한 2년 정도 계속 지금 통계가 돼야
결국 이제 우리의 순환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느 기술에 어느 제품이 생산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앞으로 플러스 국제 협약 대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반 구축의 하나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미세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러죠? 나노 플라스틱 관련된 우리나라 그 관련된 그 이미 정책 수준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금 드래프트에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받아도 현재 그런 규제 수준에서 문제가 없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우리도 박규로 장관 우리 먼저 하십시오. 예. 짧고 간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은입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로서 바이오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실제 회사들하고 지난 여러 해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서 원료 물질도 여러 가지로 R&D 결과도 나와 있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개발이 아니라 실용화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우에. 두 번째는 사실 여기에서 식품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식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식품 포장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그 원론적으로 원료 물질을 무엇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식품 포장 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원료 물질을 플라스틱을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부 종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딸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딸기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 가시면 종이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와 아주 얇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어떻게 쉽게 열 수 있느냐, 또 신선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위생도를 얼마나 퍼펙트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무엇을 생산해서 여기에 물론 경제적 효과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팔아야지. 예를 들면 우리 이 국제 협약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들도 라면을 여태까지는 비닐에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그럼 어떤 포장 기기가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국제 협약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엔지니어로서 지금 어떤 현실에 와 있는지 유럽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은 부회장님, 오늘 나와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제품에서 제품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타 재질로 대체 가능한 것들에 대한 그 협약에 그런 제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논의하고 이렇게 연관이 안 된 건 아니고 이미 협상 안에도 성안 안에도 조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곽규로 우리 전 장관님. 예, 다 볼 수 있게. 예. 우리나라가 G20 국가로서 그 경제 발전 모델 국가인데 이제는 환경 보전 모범 국가로 올라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유엔 플러스 국제 협약은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성사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유엔 플러스 국제 협약 사무국을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책 제도 플라스틱 관련한 그다음에 과학기술력,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열성,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협약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국제사회 동의를 얻는데 유리하다는 걸 말씀. 또 하나는 우리 92년 이후 환경회의에서 그 채택된 세 가지 큰 그 환경협약 중에 2개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협약하고 사막화 방지 협약은 독일의 본에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은 몬트리올 갔어요. 그 선진국에 갔어. 그럼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이 아시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개도국 선진국 간의 브릿지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런 정부 내에서 그런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반드시 그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그 천명을 할지 그 좀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플라스틱 협약 사무국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의 보관이 있나요? 아마 외교 정권회의 개최국 하는 그 나라의 도시를 따서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그래서 논의는 그 INC 5는 이제 부산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안이 된 후에 어디서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중남미 쪽 이제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장관님 말씀 주신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환경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으로 리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중요성을 말씀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또 뒤쪽에 손을 드신 분이 계신데, 예, 2분이 계신데 일단은 이쪽에 끝에서 3번째 쪽에 계신 분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성케미칼의 김민수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바이오플라스틱 쪽 그 패키징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몇 년여가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미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상태신데, 그러니까 HAC 우호 협약국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펄리시라던가 인프라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재태제에 대한 기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들과 인프라들 그리고 어떤 이제 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나 이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특히 LCA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로 친환경적인 솔루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이제 대전제는 깔려 있는데 실제 그 LCA를 그 스코프 3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기본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체 물질에 대한 LCA는 더더욱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은 LCA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해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가리자고 했을 때 그 아직 개발이 덜 돼 있거나 미성숙한 그 대체 물질에 대한 LCA는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어떤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LCA 그 연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크레들 투 게이트 기준으로만 그 따지고 있는 현재 기업 수준이 아니라 이 국가 레벨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크레들 투 게이트까지를 LCA로 보지 않고 크레들 투 그레이브, 결국 사용 후 폐기까지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HAC 우호 협약 그룹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준비 상황들이 좀 많이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제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대체재 개발에 대한 정책과 또 인프라 지원에 대한 체계가 있는지,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LCA의 평가와
특히 대체재 활용과 관련돼서 LCA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LCA 쪽은 우리 이소라 박사님이 조금 여기 협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은 또 LCA 또 전문가로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혹시 이런 내용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예, 박사님이 먼저 한번 LCA 쪽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이 시행된 게 아직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작년에 K 플라스틱 포럼이라는 걸 처음 진행하고 우리가 국제 협약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플라스틱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통계가 있을까 정도부터 정말 통계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많이 느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CA 관련돼서는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는 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EU에서 처음 나왔던 그런 싱글 유저 플라스틱에 관련된 LCA의 그 보고서가 3년 전에 나왔던 게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엄청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정말 빨리 되고 있고 EU에서 플라스틱 LCA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피드스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또는 이게 대체되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LCA에 대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게 좋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도 사실 이제 LCA 전공을 한 입장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예,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LCA 아까 그 대체재 말씀도 하셨는데 대체재하고 대안재 둘 다 사실 우리가 지금의 현재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 대체재 역시 INC 4차, 3차까지는 대안 플라스틱과 대안 플라스틱이 LCA 관점에서 정말 친환경적인가 그럼 가도 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베터 플라스틱, 좋은 플라스틱, 더 좋은 플라스틱이면은 가도 된다라는 것이 대안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4차 때는 대체재, 그럼 종이나 다른 걸로 간다면 그것은 친환경인가에 대한 대체재 LC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차까지 가는 회계기간 작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아까 질문하신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대체재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재생 원료 대체재 산업의 시장 육성 관련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 표지 인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지금은 20% 정도인데 향후에는 그 2050년에는 100%까지 지금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이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 환경 표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세제류 용기나 전자 제품 포장 등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토양, 해양 등에 실제 유출된 그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을 세분화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서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실증 시범 사업 추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뒤에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7, 8분 정도 남았는데 한 2분 정도만 받고 종합 토론 아직. 우리 또 먼저 우리 오길정 우리 박사님 먼저. 그냥 그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관리에 이제 모범 국가가 돼서 아까 곽규로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목도 유치하고 모델이 되려면은 지금 플라스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같은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물질 재활용이 최고고 그다음에 화학적 재활용인데 화학적 재활용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과연 온실가스도 감축도 하고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에너지화도 지금 시멘트 업계라든지 소각 업계라든지 뭐 그런 데 서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줘야만이 정리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을 소각하려면 에너지 회수하고 CCUS를 해야만이 뭐 소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단순 소각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 물론 그걸 정리하는 데는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탈플라스틱 대책이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좀 대책으로 바뀌어야 되죠. 예를 들면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생분해성이 있고 생분해성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분해성이 아닌 것은 화학적과 석유계하고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생분해성인 플라스틱 그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디에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제가 유럽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대도 바이오 플라스틱이 15% 이상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환경부가 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코멘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영 장관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홍수열 소장님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현안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대체제 얘기가 많이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좀 잠깐 얘기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95년도에 폐기물 정책과장 하면서 종량제를 시작했거든요. 그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는데 그때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감량,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감량을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했고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락 용기에 대해서 너무 양도 많고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해서 도시락이 선택이 돼서 도시락을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기로 대체제로 바꾸는 거를 하면서 일회용 도시락,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락 업계하고 플라스틱 도시락을 만드는 업계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전 국민적으로 상당한 지지가 있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그 정책이 철회되는 바람에 아주 참 아쉬웠는데 그 사례가 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요새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첫째는 하나 정부 정책이 이 감량이나 대체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업계 연구와 그 대체제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와 또 감량화됨으로써 대체되는 대체제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 국민들의 어떤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또 그 불편함도 참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거를 다 거쳐서 조금의 진전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또 새로운 더 나은 소재가 개발되는 건데 그 정부가 그걸 한번 방향을 정해서 감량을 또 목표를 제시하고 규제로 만들어서 확행을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정책을 바꿈으로써 그 정책을 예측하고 스스로 줄여온 도시락 업계
플라스틱 업계에서도 대체 더 높은 친환경적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던 업계도 망했고, 그 대체제로서 다회용기를 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어서 공급하던 업체도 망했고, 또 그 문화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로서 환경적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걸 바라는 국민들의 참여가 일시에 쉽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이 감축, 감량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대체제 만드는 것이. 그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고 또 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그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거 하면서 그 로드맵대로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안 할 거면 절대 시작하지 마시라. 그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희생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는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너무 이제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선배로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우리 전문가들이나 그 대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다 틀려. 환경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 정도 불편하면 참을 수 있겠다 하지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불편한 거를 어떻게 쓰냐. 그런데 그러한 인식을 좁히는 그 노력도 항상 어느 정도는 그 희생을 분담해야 되잖아요. 고통 분담을 해야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업계나 소비자나 우리 전문가들이 고통 분담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대체제도 쓸 수 있다 아니다라는 기준도 유연하게 나가야 이게 성립하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든지 아예 안 된다든지 한다면은 그 대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참 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점, 대체제에 대한 어떤 환경적 고려, 두 번째는 정부의 아주 확실한 그 로드맵과 그 후퇴하지 않는 그 일관된 정책. 감사합니다. 정책의 전문가로서 일단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 많이 강조하시고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잘 대체제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또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제 발언을 좀 하시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허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 또 관련 전문가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어쨌든 이 국제 협약에 관련된 이 플라스틱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산업계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나 산업계의 의견이 엄청 이제 많이 개진되고 시민의 의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에 결의안 통과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과정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 오염, 그러니까 플라스틱 협약의 가장 기조가 오염 종식을 위한 전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오염 종식을 위한 우리가 지금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고 처리에 굉장히 국한된 내용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주기적 관리 방안에서도 생산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나오고 있는데, 물론 회기간 작업에서 지금 뭐 논의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5차 정부 간 회의 협상, 그러니까 개최국이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이 기조에 대한 사실은 입장을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또한 여러 가지 설문 결과에서도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계속 응답하고 있고, 앞서 지금 이규용 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규제의 어떤 일관성 있는 시행이 없으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난 2년간 후퇴된 환경 정책이 다시 또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또 막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바빴거든요. 2년간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유예하고 후퇴하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게 되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정부가 이 제도를 책임지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HAC 5호국에 가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자율감량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율적 조치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정부가 직접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과연 생산 감축을 떠나서 과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의 국내의 후퇴된 자원순환 정책을 보면 과연 이 피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다회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논의할 텐데 지금의 국내에는 전혀 이런 내용조차 같이 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를 저는 원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의 공론장이나 의견 수렴하는 어떤 회의 체계 같은 것들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단체에서 또 바라본 여러 가지의 요구와 또 따끔한 또 어떤 질책이라 그럴까요? 또 정부의 입장들을 조금 요구한 발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 5분이 딱 지났는데 이미 혹시 꼭 발언 지금 마치기 전에 꼭 그 한 말씀 하시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제일 끝에 저기 제일 마지막 열에 계신 분이 있어서 예, 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은 한 분만 듣고 오늘 정책 심포지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스웍스의 장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하고 발언해 주신 분들 발언 말씀해 주신 것 너무 잘 들었고요. 국제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국제협약에 임할 때 국가로서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포스코 안윤계 상무님 말씀하신 것도 CBAM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유럽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순환경제 액션 플랜 나왔을 때도 이게 서큘러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코노미를 고려한 어떤 자원순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제협약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준비할 때 그런 거를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환경부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EPR 제도가 되게 우수하게 실적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제협약을 근거로 해서 EPR 제도를 뭔가 그 남미나 개도국에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확산하고 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과장님보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환경공단에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대한 또는 전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체계들을 EPR을 중심으로 한 지금 21년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수 사례들을 개도국을 이제 컨설팅하고 진단하고 또 EPR 제도를 여기 협약 안에도 EPR 제도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할 수 있게끔 이미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고 그런 이제 확산 개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또 맞춤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별도로 INC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있고 그 건너편에 전시장에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 특히 우리 EPR 제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부스와 또 여러 이 컨설팅들을 개도국과 함께 대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23차 우리 환경정책 심포지움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지금 4월 말에 그 캐나다에서 그 4차 INC가 끝나고 이제 11월에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채 안 남은 이제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정부의 또 여러 유엔의 우리 국제 행사를 이제 오랜만에 또 큰 행사를 치르는 그런 저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우리 한국 그 환경한림원에서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대응과 또 우리의 어떤 전략과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공론의 장으로
시적절하게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물론 오늘이 이제 첫 우리가 심포지엄에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정부 간의 협상위원회도 있고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이런 정책 심포지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의의 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 또 지정 토론자분들, 발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정책 심포지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안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환경 한림원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최고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평생 동안 환경 쪽에서 일하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기 청중석에 있는 분들이 또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교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장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3차 환경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자장,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영상은 한국 한림원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며 행사 자료는 환경 한림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행사 공지 안내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환경한림원에서는 다음 행사로 9월 6일 금요일에 제65차 환경 리더스 포럼을 양재동 L타워 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제23차 환경정책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